중년 심리를 어떤 심리학 이론가로 하느냐, 중년 심리학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이론이 카를 융의 분석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 중심으로 4시간 정도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분석 심리학이요, 뭐 한 학기를 기본적으로 해요.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한 학기 강의하는 것도 기본 개념만 하고 또 중급, 고급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아주 기본 개념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다음에 노년기죠. 제가 왜 노년기 심리를 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노년이 되지 말라고 제가 노년 심리를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노년 심리가 안 되느냐? 중년은 보통 65세 중년 이렇게 보는데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70세까지도 중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기 성장을 위한 계속 성장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저는 70, 80도 중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노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자기 성장 의지가 현저히 줄어들어 버려요. 몸을 움직이든가,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증이 온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자기 성장 의지가 진짜 여러분 고령화 시대에 황혼 우울증 심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성장 의지가 계속 있으면은 저는 노년을 거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인기에 접어들지 말고요. 여러분 심리의 나이는 중년으로 사시다가 중년기에 80도 좋고 90도 중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년기 심리에 의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심리학자들이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에릭슨은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45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40대가 가장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고 또 직장에서도 많은 그런 성취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공부도 중년 이전에 다 해놓고 보통 45세 이전에 공부를 다 해놓고 45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공부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평균 나이가 많이 올라가고요. 50, 60대도 새로운 공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메슬로우는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카를 융은 지혜다. 그래서 이 개성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개성화가 영어로는 인디비듀에이션, 개성화로 번역을 했는데 진정한 객체로서 존재감을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중년 이전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나의 페르소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또 페르소나에 맞춰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면 엄마 역할 충실히 해야 되고 또 내가 직장에서 부장이면 부장 역할 충실히 해야 되고 내가 교사면은 공무원이면 거기에 맞게 그 페르소나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회의가 옵니다. 내 인생은 뭔가 내가 평생을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멀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야 되는가 진지한 물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년 이전에는 대답이 어디 있었냐면은 대답이 외부 세계에 있었어요. 중년 이전에는 청년기잖아요. 청년기의 인생의 해답은 대부분 외부에 있어요. 또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중년 이후에는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이 다 자기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라, 안을 들여다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융의 신약의 근거에서 신앙을 얘기할 때도 중년 이전의 신앙은 주로 외적인 것에 많이 좀 치중이 됩니다. 외적인 것들에. 그러나 중년 이후부터는 신앙도 진정으로 자기 내실화를 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알맹이를 발견을 했고, 그게 내 것이 됐고, 그게 어떻게 내가 체화가 됐는가. 중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내실이 있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실 있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노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발달을 잘 해야지 노인이 됐을 때 여러분 손이 꼰대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 꼰대 특성이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거든요. 중년기 성장을 잘 거친 사람은 꼰대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중년기 성장을 거치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게 보통 중년기가 원만하게 성장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상담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꿈을 가지고 미국 조기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학부까지 마치고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에 왔거든요. 친조부님 갔을 때랑 외조부님 갔을 때 확 달라. 친조부님 때는 가기 진짜 싫어해요. 가면은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했으면 또 기껏해 그것을 하니 다른 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계속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짜증내는 그래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근데 외조부 댁에 가게 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뭐하란 말 하나도 안 해. 이게 너무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뭐해라 이게 통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중년기에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쪽 외조부 분들은 중년기에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늙는 게 나 지금부터 아름답게 늙어야지 해서 아름답게 늙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을 얼마만큼 자기 성장을 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전에는 정신 에너지가 주로 밖으로 또 중년 이후에는 정신 에너지가 안으로 흐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과도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 대부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거치게 돼 있어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갱년기하고 딱 겹쳐요. 이때 우울증이 오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성취의 한계를 딱 맞아. 45세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요새는 50대 초 너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중년기 이 마음고생이 약간 뒤로 늦춰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우울증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은 이 우울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울증은 당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신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안 올 수도 있어. 제가 얘기하는 우울증은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울적한 기분으로 올 수가 있고 근데 우울증이 와야 돼요. 이게 우울증이 오지 않게 되면 대부분 성장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만족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울증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잘 살고 있어. 자위는 하는 것일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죠.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행복해? 나 만족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해피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우울증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황혼 우울증이 오겠죠. 더 감당하기 힘든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융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 우울증은 당신 내면을 들어가 봐라.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상담하면서도 상담 가장 많은 내담자는요, 중년 여성이에요. 가장 많은 내담자는 중년 여성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로 중년기의 어떤 개성화, 삶의 어떤 정한기에 오는 마음의 짐들, 마음의 부담스러움, 우적한 기분,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거치면, 그런데 꼭 중년기는 아니더라도요, 삶이 변화되는 전환기예요. 내 삶이 좀 업그레이드 된다든가, 내가 내적으로 성장이 되는 그 과도기에는 거의 항상 우울한 정서가 와요. 저는 진짜 많이 만나봤고, 많이 만나봤을 뿐만이 아니라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또 심리학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또 하는 이야기예요. 확 어떤 어려움이 동반하고 어려움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울한 정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우울하고 좀 외롭고 이러한 감정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데, 변화를 위한 이 우울한 정서, 우울한 기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잘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분 전환은. 근데 기분 전환은 기분 전환일 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변화가 되려면 자기 안을 캐야 돼요. 자기 안에 이미 보고가 있거든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또 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길어 올린 것만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고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모세의 삶을 봐도 거의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생애 전반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외적인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좌절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뭐 했겠어요? 40년 동안. 애국 궁중에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사람이 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들, 그래서 그게 호렙산에서 빵 터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보면은 카를 융 분석심리학 마음의 구조가 있죠. 이게 이제 프로이트하고 마음의 구조가 좀 다른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도표를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원구예요. 원구. 원구를 반을 딱 잘랐을 때의 그림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음의 구조예요. 융이 얘기하는 마음의 구조인데, 맨 위에 보면은 외적 뭡니까? 허용? 작용? 적용. 외적 적용, 페르조나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정신생활에 가장 표면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위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르조나가 뭐냐면
사회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직책을 바로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사회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직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페르소나가 뭐냐? 사회가 저한테 부여한 직책이 뭐냐? 교회 오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죠. 그리고 학교 가게 되면 또 학생들이 교수님 하니까 교수라고 하는 또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제가 가지고 있게 되죠. 이처럼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또 뭐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찾아가면은 또 자식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갖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페르소나를 갖고 있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는 또 친구 같은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페르소나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목사라는 페르소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러고, 뭔가 선도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자꾸 그런 이 피드백이 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친구에 딱 갔을 때는 목사 페르소나는 벗고 친구의 페르소나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딱 가서는 설교를 경건하게 했어요. 저도 목회하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목사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또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요. 이 페르소나의 유연성이 없으면 내가 목사다. 그럼 항상 목사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목사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아버지가 아주 보수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참 좋대. 뭐가 좋냐? 우리 아버지는 설교를 잘하신대. 뭐 설교를 잘하신대요. 난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뭐 무슨 일만 있으면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성경 끊고 설교를 한대요. 근데 아이들이 힘이 있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진짜 잘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이제 얘네들이 어떤 독립심이라든가 주체성을 많이 끊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런 게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목사 페르소나를 가정에 그대로 갖고 들어가.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는 이 아버지 목사 말을 잘 들었는데 사춘기 되니까 아닌 것 같거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이 사춘기를 거세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목사 된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해갖고 요즘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페르소나가 유연성이 있어요. 페르소나 중에서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한 페르소나가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페르소나가 진짜 유연성이 떨어져요. 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냐면은 성지순례 가이드 있죠.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교수, 교사 진짜 힘든 집단이래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참 들으려고 안 해요. 말하려고만 하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페르소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페르소나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 그 목사라는 페르소나를 제가 정찰대학에서 풀타임 목회하면서 그 상담심리 강의하러 계속 나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라는 페르소나를 내려놓으려고 부단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강의 끝나고 나면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대부분 중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지.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놓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혹시 그래 누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랑 저 깜짝 놀라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쩐지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페르소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완전히 벗어 던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페르소나라는 굉장히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특히 교사가 부부인 이 페르소나 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부부 교사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도덕 선생님은 집에 와서 도덕 선생님 되는 거고, 국어 선생님은 집에 와서 국어 선생님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죠. 페르소나를 자꾸 자기하고 동일시해서 그래요. 큰일이에요.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게 되면 중년 이후에는 이 페르소나와 자아를 동일시하는 걸 좀 내려놔야 돼요. 여성들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페르소나가 뭔지 아세요? 엄마라고 하는 페르소나예요. 이 엄마라고 하는 페르소나 가지고 반평생을 살았어요. 40대 중후반까지. 근데 그 이후까지 엄마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엄마가 상처받아요. 신경숙 씨가 쓴 책이 있잖아요. 엄마를 부탁해. 그것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페르소나를 좀 내려놓는 거. 근데 이 페르소나를 내려놓을 때 보통은 윤리적인 죄책감이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신앙적인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차려줬는데 이제 엄마가 자기 삶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차려줄 수 없어. 저녁은 네가 먹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자꾸 남편 밥을 따박따박 차려줬는데 이제 여보 당신이 좀 해먹어. 나 좀 늦어? 나 하던 거 마다하고 가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 윤리적인 문제 딱 걸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걸린다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중경제에 딱 이게 봉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교 문화가 페르소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밑에 보게 되면은 그 맨 위에 뭐가 있죠? 자아가 있죠? 예. 그 자아가 있는 곳이 하얀 칸이 있어요. 하얗고 동그랗고 하얀 칸은 그게 이제 개인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의식, 그게 의식이고 이제 자아가 있고 이 자아가 의식의 중심을 자아라고 하고 이 의식 바로 밑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무의식이 이제 개인 무의식인데 그러니까 자아 바로 밑에 개인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개인 무의식은 뭐가 있냐면 콤플렉스가 있어요. 오늘 그 주제가 콤플렉스거든요. 콤플렉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콤플렉스만 할 거기 때문에 콤플렉스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원구의 중심에 있는 게 이게 셀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셀프가 있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 좀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콤플렉스에 관해서만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콤플렉스가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열등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콤플렉스가 열등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카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콤플렉스는 열등감도 포함하지만 꼭 열등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융은 콤플렉스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감정적으로 강화된 내용이다. 감정적으로 강화된 내용이다.
감정적으로 강화된 내용이다. 이 콤플렉스가.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 오피스 맞은편에 있는 그 하나로 마트 거기 잠깐 들어갔다가 볼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둘기 한 마리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비둘기는 날아가야 되거든요. 날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오는 계절에 계속 쭈그리고 이러고 있어. 병들거나 다쳤을 거야. 그리고 계속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응시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침 제 앞에 한 70대 중후반 되신 어르신 부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 비둘기를 보면서 두 분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에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쪼그리고 있을까? 그 아주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소리를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쳐다보지만 아주 안쓰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자, 이 부분은 이 병든 비둘기를 보고 감정이 동한 겁니까? 이성이 동한 겁니까? 감정이 동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이 할머니가 지금 몸이 아픈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할머니도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자기 통증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잘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의 덩어리야. 감정의 덩어리가 돼갖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건, 그것과 관련된 자극을 딱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 콤플렉스. 하얀 국화, 하얀 국화 구슬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응? 네? 장례식 떠오르죠?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하얀 국화 손만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짠해져요. 나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때 이제 그때는 꽃을 헌화하는 건 없지만은 꽃바구니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내가 드는데 이렇게 상주 안장을 차고 있으면서 그 국화꽃을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제가 쳐다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얀 국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엄마와의 사별, 그 슬픔이 떠오르는 거야.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나한테는 그 엄마 사별이라고 하는 이 콤플렉스가 이 감정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덩어리 형태로 내 개인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게 잘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옛날 과거의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하얀 흰 국화를 보게 되면 흰 국화가 개인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의 덩어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콤플렉스다 이렇게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가끔 가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화를 내야 될 상황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화내는 일과 관련된 콤플렉스, 억압된 감정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그 감정의 덩어리를 건드리는 자극이라든가 외적인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 감정이 자기 안에 팍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 개인 무의식에 있는 이 콤플렉스는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막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발표만 하려고 그러면 미리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이제부터 가슴 콩닥콩닥 해지지 말자고. 가슴아 콩닥콩닥 하지 말라. 나 지금부터 발표한다. 얘가 듣나요? 안 듣나요? 얘가 안 듣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마도 뭔가 콤플렉스와 관련이 됩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학생들 앞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무슨 발표를 그렇게 하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대중 콤플렉스가 생긴 거야. 많은 사람 앞에만 가게 되면은 자기도 눈에 콩닥콩닥 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아주 혼났던 그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이 개인 무의식의 감정의 덩어리 형태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도 몰라. 이 컨트롤이 잘 안 돼. 이 컨트롤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콤플렉스 이런 걸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융은 자기 심리학을 초기에는 콤플렉스 사이콜로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콤플렉스 심리학이라. 나중에 이제 분석 심리학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콤플렉스의 정의는 감정적으로 강하다네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콤플렉스는 뭐냐? 감정의 덩어리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요. 그러니까 콤플렉스는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장미꽃만 보면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미꽃만 보면 왜 빨개 자기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대화 중에 어떤 내용이 발견이 됐냐면 사춘기 때 이제 그 총각 선생님한테 교정에 장미꽃을 빨간 장미꽃을 한 송이 꺾어다가 이렇게 교정에 그 부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총각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꽃을 보더니 하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어. 그때 가슴이 또 얼굴이 빨개진 거야. 너무 행복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순간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사랑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지. 콤플렉스가 왜 생기냐면 그때 그 감정을 표현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슴속에 묻어놓는 거야. 근데 이 감정의 덩어리 콤플렉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긍정적인 그래도 콤플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빨간 장면을 보다 우리 뻘개지고 어떤 남자가 이 여성을 자기 여성으로 만들 때 이 콤플렉스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쉬워요. 빨간 장미꽃이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이 감정의 막 덩어리인데 이 감정의 덩어리가 이게 너무 크다는 얘기는 감정 표현이 너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감정의 덩어리가 너무 크면은 실제 고체처럼 느껴져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고체가 몸의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소위 화병이에요. 주로 옛날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표현 못한 감정의 덩어리들이 막 여기저기 막 있는 거야. 그걸 좀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얘기도 좀 하고 남편 앞에서 힘들다 소리도 하고 진짜 시누이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덩어리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콤플렉스를 내가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가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그래서 감정의 덩어리 콤플렉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자율성이다 해갖고 의식의 컨트롤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나 가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무의식에 뭐가 있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꿈에 쫓기는 꿈을 많이 꿔요. 이 성장기 중요한 시기에는 꿈에 이렇게 쫓기는 꿈, 전쟁이 일어나갖고 확 쫓기는 꿈, 막 적군이 막 총을 들고 따라와요. 근데 이상하게 총을 쏘지는 않아. 총을 들고만 따라와. 근데 이상하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죽진 않아.
이런 꿈을 이제 꿀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막 감정적으로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꿈속이지만. 그런 이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은 콤플렉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쫓겨다니는 꿈을 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두려움 혹은 박해불안과 관련된 뭔가 콤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불안장애가 있어갖고요. 범불안장애가 있어갖고 모든 게 다 불안해. 사는 게 다 불안하고 이렇게 범불안장애가 있으면은 바깥 출입을 잘 못하거든요. 본인은 왜 불안한지 몰라요. 계속 그냥 불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한 직장에 계속 있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고 불안하니까 이제 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도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콤플렉스잖아요. 이 사람이 무의식에 뭐가 있나 잘 들여다보면은 그 불안과 관련된 뭐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방치를 해놨다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서 방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농사 지으러 가고 애는 어리니까 애를 발을 끈으로 묶어서 문고리에 묶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어린아이를 발목을 이렇게 해서 문고리에 묶어놓으면 얘는 박해불안, 굉장히 박해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사람의 무의식에 뭔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왜 불안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본인이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자기 표현을 해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자기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콤플렉스는 서서히 없어져요. 표현이 안 돼서 있는 거. 표현하는 거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싸웠을 때요. 서로 싸웠을 때 침묵은 금이 아니야. 침묵은 금이 아니야, 진짜. 침묵은 돈으로 쌓는 거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감정도 그렇다고 뭐 어느 정도 절제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행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콤플렉스가 한번 올라오게 되면 통제가 안 되니까. 네 번째는 의식화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 이런 거야.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아이들이 목소리만 좀 커도 막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다고 쳐요. 아이들이 목소리가 좀 큰 때가 있죠. 아이들이 목소리 큰 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을 때 목소리가 큰 거잖아요. 그럴 때 꼭 이렇게 자기 모르게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다고 쳐요. 대부분은 그런 아버지가 아이가 목소리가 커질 때 나도 같이 막 화를 내는구나. 거기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요. 자기가 화냈다는 인식을 잘 안 해요.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게 어때서 그러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부분 그래요. 이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그래서 의식화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내가 아들이 목소리가 날 때마다 내 안에 막 화가 있어. 그게 이제 의식이 안 되면 막 화내는 아빠가 되는데, 아들이 목소리 좀 컸다고 이게 화낼 일이 아니거든? 근데 내 안에 화가 있네? 내 안에 이런 화가 있네? 아직은 그 화의 뿌리에 관해서는 모를 수 있겠죠. 나한테 이런 화가 있구나. 근데 이 화는 합리적인 화가 아니야. 이거 비합리적인 화야. 근데 어쨌든 나한테 그런 비합리적인 감정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 대부분 아니라고 해요. 컴플렉스가 작동이 돼요. 난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들이 막 그 목소리가 커질 때 같이 화를 내는 게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자기가 어떠한 면에 있어서 그런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화를 낼 때와 안 낼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낼 때와 안 낼 때를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되게 많아요. 인정을 하면은, 나한테 그게 있었어. 하면은, 많은 그 콤플렉스는 해소가 되게 되거든요. 이쪽 들어가면은 콤플렉스의 전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콤플렉스가 해결되면 그와 유사한 다른 콤플렉스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 권력 콤플렉스가 해결이 됐다. 그럼 이게 돈 콤플렉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요. 권력에 대한 남다른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권력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남다른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었어요. 그 다음부터 권력 콤플렉스는 없어지겠죠? 근데 권력 콤플렉스가 뭐로 바뀌어요? 돈 콤플렉스로 바뀌어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 권력을 사용해갖고 돈을 끌어들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콤플렉스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는 그와 유사한 다른 콤플렉스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는 뭐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이 사람이 콤플렉스 문제가 많이 해소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콤플렉스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다 그러면 진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진짜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콤플렉스로 딱 뭉쳐배갖고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콤플렉스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부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콤플렉스에서 비롯이 됐다면 콤플렉스가 아니라 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서 비롯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콤플렉스에서 비롯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뻔해요. 그거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유사한 콤플렉스고.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 겁니다. 비슷한 콤플렉스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열등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죠. 열등의식한 내 콤플렉스니까. 난 이게 해결이 됐대? 그런데 이것은 열등감이 해결이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가 될 거야.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이제 동기가 되고 판사가 됐다고 쳐요. 그럼 저 사람이 이제 열등감이 없어지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잘 성장을 했으면. 그러나 열등감의 콤플렉스는 이때부터 유사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자기애성 콤플렉스. 자기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등감과 반대되는 건데 자기 만족. 나 대단해 이런 거거든요. 난 특별해.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의 콤플렉스가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소가 되지 않고 콤플렉스의 전이 유사한 콤플렉스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면 사람을 대하는데 굉장히 좀 편안해져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진짜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는 거, 이 감정의 덩어리들이.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근데 대부분 이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게 감정으로 표현이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이 자꾸 혼란스럽냐? 안에 있는 감정의 덩어리, 콤플렉스가 잘 표현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왜 불안하고 왜 답답하냐? 안에 있는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통성기도 하잖아요. 뭐 찬송 부르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한 그 노래 있죠? 그거 갖고 찬송가를 다 불러요. 그 곡으로. 그렇게 해갖고 내가 치유가 됐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치유가 됐다고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해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운다는 얘기는 그것과 관련된 감정을 내가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게 해소되는 게 많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저는 시어머니가 죽을 듯이 미웠는데 한번 시어머니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 저에게 저런 시어머니 주셔서 저희 팍 울고 가는 게 좀 풀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힐링 효과라고 하는데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많은 이런 컴플렉스들이 다 이게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평생 명상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모든 이 컴플렉스가 하나의 컴플렉스가 해소가 되면 또 외부에서 어떤 장면이 딱 와요.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바람잘 날이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모든 컴플렉스가 다 해소가 돼가 컴플렉스가 제로인 상태, 아주 잔잔한 요동치 않은 이 바다 같은 평화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상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한 상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예? 나빠. 왜 나쁜지 아세요? 우리가 에너지가 왜 생기냐면 콤플렉스 낙차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콤플렉스 낙차. 우리 마음속에 어떤 콤플렉스는 크고 어떤 콤플렉스는 작아. 낙차가 생기죠?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명상을 깊게 해갖고 이제 마음이 편한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어떤 자극을 탁 받아. 딱 집에 오니까 이제 아내가 당신 일주일 동안 아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명상을 잘 했으니까 오늘 집안 청소는 타격 좀 하라고. 청소기도 늘리고 구석구 청소 좀 하라고 이렇게 아주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콤플렉스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아우 여보 고마워. 나 일주일 동안 명상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거야. 버럭 버려. 아내의 그런 얘기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야.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콤플렉스가 또 탁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콤플렉스에 낙차가 생기잖아. 여러분, 그 수력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낙차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콤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낙차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는 정신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전에는 아이들이 항상 그 새로운 콤플렉스를 계속 접수를 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어디 가니까 또 뭐 새로운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뭔가 또 콤플렉스가 또 생기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힐링의 방법으로 뭐 영화라든가 뭐 뮤지컬이라든가 뭐 재밌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재밌는 걸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감정이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감정이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감정을 느껴. 영화를 본다든가 주말 연속극을 보면서 주말 연속극도 좋은 주말 연속극은 내가 그 주인공하고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같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같이 슬퍼지기도 하고 같이 막 분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콤플렉스가 이 드라마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콤플렉스가 이게 의식화되는 거야. 이게 풀어지는 거야. 그게 힘이거든요. 좀 봐야 돼요. 진짜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도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 남편은요, 그런 장면을 보고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도 웃지도 않아요. 개콘을 보고도요, 쳐다보고 심각하게 쳐다봐요.
우리 남편은요, 모든 걸 다 초월한 반도사예요. 반도사가 아니라 안에 콤플렉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웃긴 거 보면 웃겨야 되고, 슬픈 거 보면 좀 슬퍼야 되고, 기쁜 거 보면 또 즐겁고, 이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콤플렉스가 탁 건드리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에요.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 콤플렉스가 의식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콤플렉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제3의 인격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나가면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제3의 인격체가 탁 나타나거든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건 극단적인 거지만은 우리는 콤플렉스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하나라 마을에서 그 노인네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 크게 아픈 적은 없는데 그래 언젠간 나도 몸이 아플 때가 오겠지. 그리고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언젠가는 또 계속 또 진통제를 또 놔야 되는 그 순간도 와야 되겠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그 비둘기를 보면서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그게 안쓰러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걸려요. 그건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지금 병 들었잖아요. 제 안에 있는 그것과 관련된 콤플렉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들은 콤플렉스를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막힌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들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콤플렉스 갖고 거기다 인격을 부여해갖고 소설을 만드는 거야. 이런 기막힌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작곡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콤플렉스를 인격을 부여해갖고 예술로 다 승화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본인은 괴로울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음악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괴롭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페르소나에 너무 얽매 있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콤플렉스를 이렇게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좀 내려놓으면은 사실 즐거울 일이 많아. 즐거울 일이 많다는 얘기는 내 콤플렉스가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거야. 의식화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잘 짓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콤플렉스가 많아서. 근엄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어떻게 저 표정을 그리지 않은 사람은 진짜, 안에 콤플렉스가 많은 거예요. 조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콤플렉스는 아주 유쾌하고 수준 있는 조크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질문 좀 하시겠어요? 시간 되게 많이 지났네요. 한 시간 지났네요. 질문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해야지.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 하진 않죠? 예. 뭔가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아야 돼, 이 콤플렉스에서는요. 콤플렉스 어디서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에서 생기고, 그리고 또 선언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왠지 가슴이 찜하다,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십자가 관련된 콤플렉스가 지금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게 의식화되면 가슴이 찜하고. 자, 그래서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아까 누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이 콤플렉스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의식의 자율성. 자기도 모르게 확 나오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러냐고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대부분. 중요한 건 뭐냐? 아, 내가 그렇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을 하는 것부터 그 콤플렉스에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아까 드라마 얘기도 했어요. 뭐 질문을 하시기를. 특정 드라마를 막 꽂혀서 보더라. 예. 그거를 보면서 내 콤플렉스가 계속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는 그 드라마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치유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몇 번 보잖아요. 나중에 재미가 없어. 왜? 내 콤플렉스가 많이 또 이제 힐링이 되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드라마 작가들은 우리 시대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그걸 딱 빼갖고, 물론 이 사람들이 심리학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작가는 그런 통찰을 갖고 있어. 근데 심리학은 그 밑을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스카이캐슬? 예, 스카이캐슬 그것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콤플렉스 있잖아요. 그거를 드라마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재밌게 보는 거예요. 네, 재밌게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내 안에 감정이 막 어떨 때 후련하고 어떨 때 막 화나고 막 이러면서. 그게 그럼 그 대리만족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는 대리만족이라는 말은 사실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런 말을 많이. 대리만족, 보통은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콤플렉스 이론으로 보면은 누구나 대리만족하는 건 아니야. 그거 보고 이렇게 함부로 감동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내 안의 콤플렉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엄청나게 뒷바라지하고 서울대 갔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대부분 그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 내용을 딱 접하면서 속이 후련해. 안 그래요? 안 그렇군, 이 사람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것과 관련된 콤플렉스가 확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콤플렉스가 후련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또 남자애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야? 응? 네, 그 이제 우주 같은 애 보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가정에 어떤 슬픈 그런 에피소드 있는데 또 잘 크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내가 또 기분이 좋아져. 그것과 관련된 내 감정의 덩어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한테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 콤플렉스를 계속 순환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콤플렉스가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초적인 갈등처럼 있는 거는 그게 잘 해소 안 되는 경우가 드라마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콤플렉스는 본인만이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죠. 이제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그게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그보다 힘든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로 이제 수다 있잖아요, 수다 막 떨면서, 남자들은 수다 떨면서 그렇지 않은데 여성들은 수다 떨면서 막 눈물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콤플렉스가 의식화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다 받아주거든요. 그거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 넌 왜 그거 갖고 눈물을 흘리냐, 바보처럼 하고, 다시는 우리 모임에 오지 말라고. 뒷담화하고, 쟤는 애가 되게 이상하다고 막.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수다 모임에서 그대로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줌마들 이 수다 모임이 참 힐링 효과가 있어요. 남자들은 수다 잘 안 듣죠. 남자들은 어디서 수다 떠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맨정신으로 말 못해. 네? 뭘 마셔요? 네, 술 마시면서 술자리에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의식과 무의식 경계가 좀 흐려지거든요. 그때 이제 콤플렉스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자리에서는 목소리 높고 있는 거야. 그 선까지는 힐링 효과가 있는데
더 들어가게 되면 원초적인 공격성이 나와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그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참 좋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직장 생활도 보면 그게 하나의 공적인 모임처럼 튀는 모임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